그러면은 대표님 이런 네. 시기에는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자기가 컨빅션이 있어도 마이너스 15%가 나면 주식은 일단 팔고 다시 생각하자. 한번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게 버텼다가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IT의 전문가로서 네. IT 기업 좀 눈여겨 네. 보시는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IT의 신 이형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주로 테크 쪽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2차 전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대표님 그 요즘에 네네. 좀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증시를 뭐 이야기할 만큼의 어떤 뭐 그런 내공과 뭐 식견은 없지만 네. 사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한 질서들을 이제 보내야 하고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계 질서가 이제 바뀌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지경학의 시대다. 지정학의 시대. 지경. 지경. 예. 지정학의 시대는 이제 과거 이제 그 어떤 중요한 헤게모니였고요. 네. 지정학의 시대는 이제 지리가 그 나라의 어떤 뭐 사회, 경제, 뭐 국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좌우하느냐가 중요한 어떤 이슈였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지정학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을 경제를 하나의 툴로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대표적인 게 러시아죠. 네, 러시아가 원래 그러면 이제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뭐 가스관을 잠그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는 건데 이제 경제를 무기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상대국을 제압하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툴을 가지고 이제 옥죄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모든 어떤 논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죠. 모두가 이제 정치가 우선되는 이제 안전이라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가나 금리나 환율 뭐 이런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지금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와 경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믹스된 그렇죠. 그것들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 질서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미국이죠. 네. 세계 어떤 패권 국가인데 2등 국가가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룰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적응하는 국가들은 또 새로운 어떤 시대에 잘 적응해서 번영을 누릴 거고요. 거기서 또 잘 못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또 탈락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 개인으로 봐서도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물결에 적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부를 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또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양극화는 불가피했던 거고 앞으로는 그 양극화가 더 가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계 질서가 변화한다는 게 정말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잖아요. 몇십 년 만에 한번 도래하는 맞습니다. 거기에 이 변화를 제대로 읽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렇죠. 적응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의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국민소득 5,000불에서 3만 불이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 지난 30년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조류에 굉장히 잘 적응한 거예요. 이제 90년대 동구권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분리된 세상이었잖아요. 냉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동구권, 공산권 인구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고 그게 어떤 월가의 자본하고 유대 자본하고 결합이 돼서 그게 지금까지 효율성을 만들어 왔던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있죠. 이제 그러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부상에 힘입어서 또 수혜를 받던 건데 이제 그게 결국은 양극화라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 그게 금융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불거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됐는데 그게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자산 격차 벌어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이런 직영학을 통해서 네네. 지금 이렇게 좀 증시 상황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 네네. 좋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언제쯤 네네. 안정이 좀 될지. 네네. 그건 아마 그 네. 파월 의장도 잘 모를 텔 건데요. 네. 좀 굉장히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목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 1,400원. 네. 지금 거의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정도면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환율이 오르면. 맞아요. 과거 역사상으로 맞아요. 보면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물론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많죠. 그런데 보통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CDS라 그래서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러죠. 이제 CDS가 확 치솟아요. 튀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 나라 부도 위험이 막 튀는데, 지금 유로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일본은 엔화도 그렇고 달러화 대비해서 굉장히 환율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CDS가 안 튀어요.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렇구나. 보통 환율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 CDS가 확 프리미엄이 확 붙어요. 근데 CDS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보던 사람들도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 뭐지? 처음 보는 현상인데, 그렇죠. 지금은 모든 게 킹 달러 외에 나머지 통화, 나머지 자산들은 다 지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거고, 달러화 그리고 미국 자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뭐 언제 해소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환율과 인플레와 뭐 모든 이런 것들 감안해서 언제 시장이 좋아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없던 일이고, 우리는 새로운 물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물결, 내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조수의 흐름인데 여기에 내가 서핑보드를 탄다라는 거는 익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이영수 대표님께서 네네. 이런 매크로도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긴 네네. 하지만 정말 유명하시고 전문 영역은 네네. 기업에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는 그 바텀업 하던 사람인데 이게 뭐 잘 안 먹히죠. 지금은 어떤 아무리 좋은 기업,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 매크로의 이슈가 네네, 바탕을 짓누르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이런 네. 시기에는 어떻게 좀 현금 비중 좀 늘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대부분 다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30% 심하면 반토막이 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늦었죠. 지금 대응하기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기계적 손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컨빅션이 있어도 마이너스 15%가 나면 주식은 일단 팔고 다시 생각하자. 이제 이런 주의인데요. 뭐 그거를 만약에 지금 안 했는데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레버리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그냥 주식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버틸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수입의 일부분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세상이 망하지는 않아요. 항상 뭐 이게 10년마다 사이클이 이런 게 오지만,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사실은 2년 전에 우리가 겪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원래 보통 불황이 오면, 그렇죠. 이제 불황이 오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이제 부실이 처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그때 이제 뭐 우리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같이 한 거죠. 예전에 이제 그 금융위기 때는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막 풀어가지고 3년 동안 한 3조 달러를 풀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계속 달러를 찍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총 발행 달러량이 한 1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벤 버냉키 의장이 3년 동안 발행한 달러의 총량이 3조 달러. 그래서 이제 총 달러 발행량이 4조 달러가 됐죠. 4조 달러를 이거 막 줄여보려고 막 테이퍼링 하다가 또 막 발작이 이렇게 오르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코로나19 사태, 어떤 그 보건 위기가 발생했고, 오히려 더 풀었어. 네. 그때는 이제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역대급으로. 그렇죠. 역대급으로 빠르게 풀었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는 막았죠. 맞아요. 근데 과하게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총 그 코로나19 이후 발행된 게 거의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게 인플레가 안 발생하네? 그래서 뭐 우리 한창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MMT라고 해서. 네.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해서 뭐 돈을 아무리 풀어도 괜찮다. 인플레가 발생 안 해. 이거는 기축통화국의 그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금융기관들한테만 돈을 풀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통장에 꽂아줬잖아요. 맞죠. 신문에서 뭐 좀비 기업 얘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좀비 기업들이 하나도 안 되다가 맞아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 이제는 돈을 풀 수가 없죠. 위기가 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비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또 긴축의 시대 들어가면서 또 스타트업 투자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유동성이 마르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제 3자처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저도 똑같은 뭐 위기를 봉착한 거죠. 네. 진짜 그게 체감으로 딱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이게 디레버링이 일어날 때는 이제 어떤 유동성 축소가 일어날 때는 정말 그 스타트업들은 실적이 안 나와요. 현금 흐름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이제 벤처 투자 자금이 없으면 계속 그걸로 가지고 이제 적자 내면서 이제 어떤 딱 BP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쫙 이익을 땡기는 구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유통 시장이 안 좋으면 발행 시장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 이제 이거는 결국 뭐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큰 자산인 또 부동산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 네. 참고로 저는 이제 IT 전문가 물어보시니까 얄팍한 지식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마이너스 10%가 15%가 되면 일단 팔고 보자. 다시 한번 대응해 보자. 근데 그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룰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일단은 뭐 마이너스 15% 빠질 때까지 들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확신이 있었겠죠. 굉장히 살 때는 뭐 아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팔아보면 내가 마이너스 15%에 아주 알토란 같은 자금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어 보면 객관화가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아이디어와 그게 맞나? 좀 객관화가 되거든요. 객관화 돼서 이게 보통은 다시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종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내가 다시 사야 될 논리가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분할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마이너스 15% 되기 전에 원래 그 살 때는 뭐 싸다고 평가하고 또 미래 성장성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샀는데 마이너스 15를 받았으니까 이게 내가 뭐 놓치고 있나. 그렇죠.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원래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죽 벗겨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도 나고, 그죠? 그렇죠. 네, 진물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이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 더 자기 어떤 논리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잘못 봤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15까지 갔을 때 뭐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한번 팔고 사도 큰 손해는 없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버텼다가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뭐 매매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뼈저리하게 한번 객관화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죠. 와.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좀 현금에 여유가 있고 매달 좀 이렇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분할로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은 주식 가운데 좀 물려 있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압축을 해요. 이제 만약에 뭐 장이 좋을 때는 막 종목을 뭐 10개까지 막 뭐 좋은 종목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니까. 막 늘렸다가 이제 빠질 때는 제가 확신 있는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가 되면 일단 팝니다. 팔고 다시 또 사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다시 또 모아가는 과정이고, 사실 지금은 제 계좌가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 손절을 해서 손실을 많이 봤죠. 그런데 다시 또 제가 확신이 있는 종목은 또 이렇게 압축해서 또 모아가고 있고, 대신에, 그 종목이,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고요.
분명히 누가 좋다고 해서 샀던 종목은 그렇게 해서 다시 못 사요. 네. 웬만한 강심장 간이 부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맞아요. 자기가 정말 확신이 들고 이거는 정말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사야죠.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IT의 전문가로서 네네. IT 기업 좀 눈여겨 보시는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기업도 그렇고요. 이제 결국 그 불황의 미덕이라는 거는 불황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IMF 이후죠. 네, 그때 막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버블이 터졌죠. 그래서 뭐 엄청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주식도 폭락하고 했지만 결국 그때 플랫폼 회사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뭐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그때 다 기반을 다진 거고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뭐 그때 다음이죠. 뭐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아서 대기업이 됐잖아요. 분명 그런 슈퍼스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빵 터졌을 때 터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었지만 결국 스마트폰 사이클이 일어나서 엄청난 또 부자들을 만들었죠. 지금 사실 여의도에 있는 뭐 슈퍼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부를 일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마트폰 사이클을 잘 타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면도기 판매량을 넘어선 유일한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연간으로 뭐 많이 팔릴 때 15억 대씩 팔리고 지금 굉장히 불황이라고 그러는데도 연간 13억 대씩 팔리잖아요. 이런 디바이스가 없죠. 그리고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아침에 지갑 놔두고 뭐 자켓 놔두고 와도 그냥 출근하는데 바빠도 휴대폰 놔두고 오면 다시 들어가야죠. 맞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이클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뭐 버블이 뭔가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죠.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분명히 더 엄청난 산업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될 거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큰 줄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전기차, 모빌리티 혁명,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로봇 혁명, 뭐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정돼 있는 거죠.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은 약간 테마성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게 여기서 살아남은 것들이 결국 큰 줄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회사를 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IT 플랫폼 회사,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 플랫폼 회사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을 휴대폰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플랫폼의 의미가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뭐 플랫폼 그러면 자꾸 뭐 구글하고 막 네이버, 뭐 그렇죠. 넷플릭스 검색.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표준, 우리 그 동시대에 뭔가 표준을 끌고 가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애플 휴대폰을 쓰고 에어팟을 쓰고 맥북을 쓰고 다 애플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플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애플 생태계를 벗어나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귀찮고 그 힘든 그거를 과정을 수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왜 그러면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내년 초에 이제 애플 XR 나오죠. 그리고 왜 애플카를 만들려고 할까? 그렇죠? 플랫폼 회사들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 2개가 있어요. 뭐 있냐면요. 플랫폼을 안 쓰는 시간은 없죠, 우리는.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시간하고요. 잠자는 시간은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네요. 그 어떤 플랫폼 회사도 들어간 적이 없죠. 그런데 잠자는 시간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뇌에다가 반도체를 심어서 우리 꿈속에서 뭐 이렇게 플랫폼을 접속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웹툰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돼지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좀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은 우리가 운전대를 놓을 수가 있죠.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러면 그 시간 뭐 하겠어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플은 애플카를 하는 게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먹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 애플의 생태계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는 시간이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간이 되네? 그러면 애플카에 타서 잘 모셔줄 테니까 거기서 일을 하든지 콘텐츠를 소비하든지 뭐 SNS를 하든지 하라는 거죠. 메타버스에 접속하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플랫폼 회사예요. 그 애플은 또 소프트웨어에 또 강한 회사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미래가 좀 좋게 보이시는 거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뭐
과거 뭐 스마트폰 혁명은 보면 휴대폰이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점은 결국 OS 유무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냐 없냐. 예전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OS가 들어가면서 컴퓨터가 된 거고, 요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려고 하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OS가 없는데 이제 OS가 생길 거고. 애플 OS 그렇죠. 생기고. 그러면 OS가 되게 중요한 아주 원천인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에. 그렇죠. 그럼 OS를 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구글이 있죠. 애플이 있죠. 테슬라가 있죠. 네. 그러면 그 OS를 기반으로 해서 또 반도체,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필요하죠. 그게 AP라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렇죠. 그러면 OS를 하고 AP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애플하고 테슬라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 구글도 하죠. 이제 구글도 텐서라는 걸 이제 해서 자기들도 AP를 직접 하죠. 네. 그리고 이제 OS하고 AP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기반에서 보면 아주 부차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그냥 OS, AP까지 하고 그 뒤에는 그냥 폭스콘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뭐 삼성하고 LG를 예를 들어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대가 될 때 어떻게든 OS는 못하지만 AP는 했죠. 엑시노스라는 AP를 네. 만들었고, LG는 AP를 하지 않았죠. 네. 결국 결과가 나왔죠. 네.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네.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도 아마 삼성이 엑시노스 오토를 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OS는 구글이나 이런 거를 쓰겠죠. 구글이나 뭐 그것도 쓰고, 그죠. 지금 유럽차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OS가 없잖아요. 네. 그죠. OS도 없고 AP도 없어요. 그러면 그 AP를 어디 걸 많이 쓰냐면 지금은 엔비디아. 엔비디아 AP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모비라이라는 뭐 이스라엘 업체가 있긴 한데 그 모비라이가 인텔이 인수했죠. 근데 이제 모비라이보다는 지금은 다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자율주행차 하려면 결국 엔비디아 AP를 써야 됩니다. 야, 결국은 네. 진짜 그 두뇌, 그 자동차라는 외형이 있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두뇌네요. 그렇죠. 그 OS가 더 중요하죠. OS. 그 전에 OS가 중요한 거고. 왜 이번에 중국 그 반도체 굴기를 확 꺾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를 끊어버렸죠. 화웨이에다가 구글 OS를 못 쓰게 했죠. 그 다음에 AP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AP를 만들어야 되는데 TSMC 파운드를 끊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AP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 코어가 암 코어가 필요한데 암 코어를 못 쓰게 끊어버렸죠. 그래서 암 차이나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그거를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암 차이나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비유하자면 그냥 겉에 이렇게 외형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영혼이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운용하는 시스템. 네, 그게 필요한 거죠. 영혼이 없는 맞습니다. 그런 네, 그렇죠.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또 다시 맞습니다. 한번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네. 이게 경쟁을 하면은 좀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세요? 단순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놓고 본다 그러면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죠. 이제 빅데이터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있고. 테슬라는 진짜 그 공급사들을 다 자기네들이 장악을 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애플 쪽에서 많이 저는 영감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애플이 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내재화, 그러니까 어떤 애플 제국 안에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내재화하는 그런 공급 사슬망을 만들었다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약간 폐쇄적인.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애플의 장점이라는 거는 특정 디바이스에서 성공을 해서 확장을 해서 또 성공한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걸 확장해서 뭔가 성공해 본 또 경험이 있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런 차이가 있을 네네. 수 있겠군요. 그럼 그렇죠. 이럴 때는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면 반반씩 투자하면 될까요? 저는 충분히 애플 좋다고 반, 보고 테슬라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반도체를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그 어떤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가 누구냐 딱 보면 결국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그래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OS하고 AP하고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하는. 그 제가 며칠 전에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시가총액을 이렇게 봤더니 한 3배까지는 안 나고 한 2배에서 3배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 이런 모빌리티의 패권을 잡게 되면요. OS. 그럼 이것도 막 그 역전은 테슬라가 역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애플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도 장악을 했는데 나중에는 UAM이라고 해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죠? 이제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 거죠. 네. 그럼 그걸 누가 장악할까? 결국 그게 자율주행차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차 기술이요. 로봇 쪽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인지라는 영역이 필요하고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죠.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것들로 센싱을 하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 센서를 통해서 취합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계속 이거를 계속 고도화하는 거고, 머신러닝 통해서 그죠? 계속 고도화하는 거고, 그러면 제어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로봇도. 인지 판단 제어가 다. 그냥 그 OS를 갖고 와서 로봇에 심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와.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제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또 미래는 알 수 없긴 하지만 네네. 제조가 핵심이 아니네요, 이게. 그 제조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미국은 제조라는 부분을 그냥 외주를 져버리고 부가가치도 낮고 그냥 하니까 우리는 설계 기술하고 네. 서비스 쪽을 가지고 있으면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이 스마일 커브라 그러죠. 앞에 이제 설계 쪽하고 이제 중간이 제조고 그 끝이 이제 여기 이제 서비스 쪽인데 그러면 뭐 제조는 그냥 밖으로 외주 맡겨도 돼라고 해서 이제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이 모든 영역들이 이게 같이 돌아가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시너지가 나더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결국 파운드리에서 딱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서비스를 잘 만들어도 중간에 이 제조가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 우리 자국 내에서 마스크 한 장 못 만들고 진단키트 하나 못 만들고 와, 이게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다시 리셔워링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모든 글로벌 어떤 재난이 가중되는 경제적인 재난이 가중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생하고 했지만 결국 그런 어떤 질서의 변화, 미국이 뭔가 그동안에 어떤 신자유주의가 최고의 선이라고 하고 그 시스템을 전 세계에 뿌렸는데 미국 스스로 이걸 걷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픈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자국 내에 투자 네네. 유치시키고 맞습니다. 공장 지으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제조가 뭐 아주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중요성을 좀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은 OS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 TSMC라는 회사를 보셨지만 영업이익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육박하죠. 그리고 TSMC라는 회사 하나 때문에 대만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TSMC가 대만에서 호국 신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 나라를 지키는 신선한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TSMC가 만약에 중국에 그러니까 침공당해서 점령당한다 그러면 미국 반도체 산업이 작살이 나요. 생산해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본토에다가 TSMC하고 삼성전자한테 최첨단 팹을 미국이 지어라라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대만도. 아,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 파운드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OS나 뭐 이렇게 플랫폼적으로 경쟁을 하기는 쉽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 OS나 플랫폼은 결국 표준이에요. 글로벌 표준인 표준을 그렇죠. 그 표준을 정하는 거는 결국 패권 국가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어떤 그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종착점에 가면 결국 그 미국과 우방의 주도의 표준이 만들어질 거고 그 표준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겠다라는 게 미국의 어떤 종착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분사력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경제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소프트 파워도 중요한 거고요. 지정학도 들어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준이 잡힌 상태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제조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잘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게 조금 더 미래 경쟁력을 그렇죠. 우리가 뭐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나라하고 보조를 맞춰서 물론 이제 뭐 이번에 IRA에서 뭐 인플레이션 경감법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조금도 못 받게 되고 네, 뭐 우리 줄 거 다 주고 이제 뒤통수 맞고 이런 상황이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하고 등질 수는 없는 거예요. 벌어진 현실이고. 네, 벌어진 현실이고 이제 거기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효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미국의 방식에 맞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일 잘하는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사카와 류이치라는 사람은 A급 전범이에요. 사사카와 재단을 만든 사람인데 A급 전범인데 사형당할 뻔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 감옥을 나오고 나서 도박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법니다. 네, 그래서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정가의 딱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고 로비를 그때부터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치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안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원래 바이든의 법안은 BBB 법안이었죠. 빌드 백 베러라고 해서 BBB 법안이 그게 조 맨친 의원의 반대 때문에 IRA로 바뀌었죠. 인플레 경감법이라는 걸로 바뀌었고 이제 그때 일본한테 불리한 조항들 다 뺀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나 뭐 이런데 불리한 조항들 다 빼고 우리는 이제 대응을 못해서 다 그대로 맞은 거죠. 그게 로비의 결과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요. 그래서 미국 상원, 하원, 뭐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그 정말 워싱턴 정가 싱크탱크의 돈줄이라고 할 정도로 사사카와 재단은 엄청난 자금을 거기서 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친일 의원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뿐만 아니라 미국 학계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카와 재단에 연구비를 안 받는 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교수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사실 사사카와 재단에 그러니까 유학도 많이 가요. 사실은 네. 유학비도 무료 학비 지원해 주는데 이제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인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게 이제 그들의 목표인 거고요. 또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또 저희는 우리나라를 네네. 응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럼 그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네네.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네네. 이런 난국을 잘 돌파해낼 그렇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어요. 네, 저력을 믿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이요. 돈이 많고 성공했던 사람들은 이번 하락장을 잘 피했을 거야. 정말 뭐 마이클 버리처럼 빅숏 잡아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아주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물려서 같이 힘들어요. 심지어 뭐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더 큰 손실을 보셔가지고 그래요. 네, 막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구나. 네, 그런 상황이에요.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벌 때 무섭게 벌죠. 네, 자기의 패턴이 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자기한테 돈을 벌어주는 패턴이 오는데요. 그때 훅 빨아들이죠. 자산을. 정말 가차없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레벨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네. 터질 때는 같이 터져요. 뭐 답이 없어요. 네. 네. 롱숏을 뭐 섞어서 하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삼성전자는 네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네네.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제가 전에 여기 한번 출연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 조정 한번 끝난 것 같다. 한번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EPS 조정이 있을 거다. EPS 조정이 있고 그 다음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많이 하죠. 네, 그게 이제 EPS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이 EPS 조정이 끝나면 바닥이 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PR이 굉장히 이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데 정확한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통 이 상승장에서는 PER을 봐요. 주가 수익 배율을 보고요. 빠질 때는 PBR을 봅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보는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대충 락바텀이 뭐 삼성전자는 뭐 한 1, PBR 1 정도 오면 거의 뭐 바텀 수준에 가깝고 하이닉스는 뭐 0.9 정도가 이제 그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지금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거의 1.1 정도가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와, 거의 뭐 여기서 네 거의 지금 1.1도 깨졌을 거예요. 주가 더 밀렸기 신저가라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한다면 뭐 이거를 뭐 당장 내가 다음 달에 뺏어 써야 되는 돈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뭐 최소한 뭐 1, 2년 그냥 충분히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라 그러면 지금 뭐 분할 매수하는 걸 겁낼 필요가 있을까? 네. 물론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 그 하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전기차라고 한다고 네네. 하면 아까 삼성이 전기차를 네네. 만약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AP 같은 거 네네. 그걸 못할 경우 LG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LG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네네. 이제 지금 락바텀은 어느 정도 확인을 이제 거의 근처에 온 것 같지만 네네. 또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건 또 미래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건가요? 삼성의 미래는 결국 파운드리에 있죠. 네. 파운드리가 지금 3나노를 어쨌든 치고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TSMC가 세계 1등이고 2등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지금 3나노
GAA라고 그러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결국 파운드리가 잘 되면요. AP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급 설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삼성한테 계속 의뢰할 수밖에 없고 삼성이 사실 엑시노스를 개발하는데 애플 AP를 파운드리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설계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어떤 그 같이 파운드를 하다 보면 그 IP들이 그냥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네. 뭔가 문제를 같이 해결하다 보면 IP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동차 쪽에서 그냥 글로벌리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애플은 뭐 TSMC 쪽에서 안 올 것 같긴 하지만 뭐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자율주행차 쪽에서 OS와 AP를 하는 주요한 업체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맡기게 되면 삼성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IP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IP를 기반으로 해서 더 엑시노스 오토라든지 좋은 칩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이게 좀 이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은 건가요?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삼성전자 컨텐츠가 올라가면은 네네. 그 확실히 네.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대중하고 반대로 가야 돈을 법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네.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렇죠.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네네, 쉽지가 맞습니다. 않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공했던 분들, 이제 큰 자산을 일구신 분, 이제 슈퍼겜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만나보면 아, 내가 IMF 때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99.9%는 반복해요. 근데 그 중에 0.1%는요, 자신의 과거 실수를 복기를 해서 네. 개선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이 왔을 때 금융위기 때는 자기가 IMF 때 실수했던 것들을 반대로 한 거죠. 그래서 큰 자산을 일구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대, 뭐 이제 지금 30, 40 정도에 되는 세대들은 금융위기 때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를 복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사이클이 앞으로 또 10년 동안 펼쳐질 텐데, 그러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해서 기회를 놓칠 거냐, 아니면 거기서 개선을 해서 기회를 잡을 거냐. 네. 그 삼성전자 주식을 뭐 진짜 국민 중에 열의 7, 8분들이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네. 너무 실망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네. 한번 오늘 이영수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공부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어떠실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삼성전자보다 더 유망하고 향후에 뭔가 독점적인 사업자가 되고 위너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사시면 돼요. 네. 그 컨빅션이 있다 그러면 그걸 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는 뭐 대안이 있을까? 세계 시장에서 뭔가 이거를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그 대표님께서 말씀 네. 중에 삼성전자의 미래를 파운드리라고 네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로봇 사업도 되게 활발하게 네네. 진출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 로봇 그렇죠. 사업은 미래가 될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게요. 똑같은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OS, AP 이야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그 OS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로봇 OS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아마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할 거예요. 그 OS를 기반으로 우리가 최소한 AP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P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도 정말 잘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잘해야 돼요. 네. 그죠? 우리가 뭐 설계 기술이 뭐 정말 진짜 우리가 뭐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TSMC한테 파운드리 맡겨서 미래가 있나는 거죠. 그죠? 네. 미국은 괜찮죠. 미국은 팹리스 업체가 TSMC한테 맡겨서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대만 TSMC한테 맡겨서 했을 때 그 AP가 경쟁력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잘 해야지 미래 모빌리티, 미래 로봇, 메타버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AI 반도체예요. 그런 것들은 다.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공정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후공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후공정은 네. 좀 작은 기업들이 하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에 비하면 작은 기업들인데요. 다 그래도 글로벌 회사들 보면 조단위 매출을 하는 회사들이고요. 사실은 후공정을 TSMC가 제일 잘해요. 글로벌로 보면. 우리는 TSMC의 선단 공정을 많이 주목해서 보지만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 그 애플 AP 지금 세계 최고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누구냐 그러면 애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반도체 설계 잘하는 회사가 누구냐면 애플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애플이 제일 잘해요. 그러면 그 애플이 제일 잘하는 반도체를 누가 생산을 했었냐? 처음에는 삼성이 했어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해줘서 아이폰 7까지 했어요. 아이폰 7인가 8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AP를 하다가
삼성이 이제 엑시노스라는 맞네. 애플의 경쟁 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불편하죠. 그래서 원래 삼성한테 100% 주다가 TSMC를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TSMC하고 삼성하고 50%씩 맡기면서 계속 경쟁을 시켰는데 그게 아이폰 6 땐가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미세공정 경쟁을 했어요. 삼성이 14나노였어요. 그리고 TSMC가 16나노였어요. 같은 아이폰 6에 들어가는 칩인데 네. A씨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가분한데 어쨌든 같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AP가 2개 나왔는데 네. 그럼 미세공정이 낮은 애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칩이. 그렇죠. 그죠? 근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TSMC 칩이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때 TSMC가 첨단 후공정 기술 처음 적용했어요. 그게 팬아웃 WLP라는 기술이에요. 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퍼포먼스하고 발열이 훨씬 좋은 거죠. 그 뒤로 못 넘었었습니다, 삼성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후공정 때문에 TSMC한테 뒤집어진 거고요. 그 뒤로는 이제 10나노 들어서는 선단 공정도 뒤집어진 거죠. 원래 14나노까지는 삼성이 더 잘했는데 그 뒤로는 왜냐면 파운드리라는 거는 칩을 많이 생산하는 애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플 물량이 뺏겼기 때문에 지금 TSMC 매출에서 한 25% 30%가 애플 물량이거든요. 네. 이 정도 칩의 물량이 가면 그리고 애플 설계를 얼마나 잘합니까? 같이 하다 보면 그 IP도 많이 생기고 생산 기술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 좀 역사를 잘 네. 몰라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그때 삼성이 네. 엑시노스를 만들지 말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네. TSMC의 역할을 네. 했었던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었던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삼성이 엑시노스를 안 했다 그러면 연간 3억 대씩 만드는 스마트폰을 못 했겠죠. 아 또 그래요? 네, 그렇죠. 애플한테 AP를 뺏긴 거는 굉장히 뼈 아픈 거지만 스마트폰을 만약에 삼성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삼성은. 네. 또 그렇게 참 엄청난 그때 순간의 그 변화의 그 기로가 있었었네요. 그렇죠. 둘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뭐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좀 로봇 사업 진출이 좀 활발한 거는 네네. 정말 파운드리에서 TSMC와 한번 대등하게 한번 경쟁해 보겠다. 네. 그런 각오가 좀 있다고는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결국 차별화 포인트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게 OS가 엄청나게 좋든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그 스마트폰 사이클을 한번 복귀해 보면요.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 애플은 뭐 넘사벽이니까 빼고 안드로이드 쪽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OS가 2.2냐, 2.3이냐, 2.4냐 이런 가지고 막 경쟁했었어요. 네. 그때 뭐 삼성이 제일 빨랐죠. 뭐 만약에 그때 2.2가 뭐 프로요, 뭐 이런 거였으면 2.3이 뭐 진저브레드, 뭐 허니콤,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지금 아무도 지금 뭐 그죠? 지금 OS 뭐 시리즈가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이 OS를 제일 먼저 적용한 애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제일 잘 팔렸어요. 삼성이 그때는 왜 제일 먼저 구글의 최첨단 OS를 적용할 수 있었냐면 AP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P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LG는 퀄컴이라는 AP 업체한테 받았으니까 그 퀄컴이 구글하고 이걸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LG하고 협의를 하니까 늦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경쟁력이 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시즌에 나왔는데 성능이 얘가 더 좋은 거죠. OS가 더 좋은 거. 빠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만약 로봇이 만약에 구글로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누구께 더 좋겠어요? AP 잘하네.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력을 믿으신다. 네네. 예, 삼성전자는 지금 충분히 싸고 네네. 이럴 때 오히려 한 주라도 더 모아가는 게 그렇죠. 정말 부에 달성하는데 그렇죠. 길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 다시 2만 불로 추락할 거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미국 주식 쪽에 많이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지금은 미국이 못 사겠어요. 환율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미래를 그래서 예측하면 안 되고 대응하라라는 게 항상 그래서 자산을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이버 있잖아요. 네네. IT 플랫폼 회사에 네네.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국내에는 이제 네이버인데 네네. 네이버도 오늘 또 보니까 신저가더라고요. 네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네이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조류를 봐야 되는 거죠. IRA 법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IRA 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 채권 발행을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증세를 합니다. 증세를 어디서 하나요? 빅테크 업체한테 걷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주가가 잘 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미국 시장 트렌드에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글로벌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막 플랫폼이 좋을 때는 미국 플랫폼이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해서 막 약간 그 프록시처럼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 플랫폼이 더 싼데 네이버 카카오를 사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죠? 네. 구글 사는 게 알파벳이 더 낫네?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뭔가 플랫폼한테 이거를 막 정치적으로 풀어주고 막 문어발 확장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약간 그 규제 샌드박스 1호가 카카오뱅크였잖아요. 그럼 그 트렌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적 분할해서 막 예, 2타 3타 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금 납부를 하는 시즌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삼성전자는 좀 분할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네이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네이버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상향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당장 뭐 왜 신저가냐, 단기적으로 좋게 보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은 아닌데, 근데 항상 시장이라는 게 이게 내가 좋을 것 같아서 보면 이미 많이 올라있죠. 태조 이방원 같이.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본인 선택인 거고, 내가 좀 지금 힘들지만 싸게 사서 버텨보겠다. 모아가 보겠다.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시면 플랫폼도 저는 뭐 분할 매수하기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대표님께서는 네이버가 있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 같은 태조 이방원이 있다고 하면 네이버에 투자하시겠네요? 저는 지금 뭐 플랫폼을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네네. 뭐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게 예전에도 비쌌고 빠져도 지금도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그렇죠.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뭐 지금은 뭐 반도체 중에서 오히려 제가 잘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영역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를 잘 알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은 안 좋지만 거기서 좁게 타겟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뜨는 화합물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아까 후공정의 중요성 그런 쪽에서 뭔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회사들을 뭐 좀 더 압축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혹시 추천은 아니고 혹시 좀 기업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투자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를 네, 이제 후공정 쪽에서 국내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업이익률이 30% 중반이 나와요. 그런데 PR이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역성장을 안 하고 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 매출 성장. 네네. 매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환율이 튀면요 95%가 수출이기 때문에 환차익이 엄청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그 자사주 작년에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자사주 매각을 해서 516억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200억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했거든요. 주주 환원도 좋네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역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 게 4번째예요.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 국내에서. 지금 PER 10이에요. 네, PER 올해 실적 기준으로 10 정도 되고 뭐 배당 시가 배당률도 올해 배당도 줘요? 배당도 많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자기 원가 상승 부분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유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회사예요. 디램 같은 경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물론 스마트폰은 안 되죠. 네, TV도 안 되지만. 네. 진짜 한번 이거 공부를 해봐야겠는데요. 혹시 뭐 또 있으실까요? 뭐 화합물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이제 뭐 국내 회사는 아닌데요. 뭐 울프스피드라는 회사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신고가예요. 나스닥이 저렇게 폭락하는데도 이제 울프스피드도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좀 2등 업체이지만 좀 메리트가 있는 온세미 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온세미 컨덕터라는 회사가 저는 이제 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온세미 컨덕터가 국내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부천에다가 엄청 1조 4천억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뭐 이런 회사를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TSMC하고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IP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IP가 되게 중요한데 그 IP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화 툴이 필요해요. 그 EDA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하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 1등이 시놉시스라는 회사예요.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고 2등이 케이던스라는 회사인데 저는 어정쩡한 회사들보다는 그러니까
골드러시에서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파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TSMC하고 삼성의 선능 공정에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 파는 회사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시노피스하고 케이던스 같아요. 네. 이런 회사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네. 그 요즘에 이제 미디어에서 막 각광을 네. 받는 태조 이방원 같은 것들 네네. 투자를 안 하세요? 2차 전지는 이제 사실 제가 주요하게 분석하는 거고 투자도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저는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사실 이게 뭐 PR이 100배가 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충분히 저는 이제 목에 찼다고 보고 있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룸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IRA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혜 이제 저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는 쪽은 태양광, 2차 전지, 방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것도 근데 오르긴 올랐잖아요. 네네. 여기 올라타는 거는 좀 네. 되게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괜찮다고 보시나요? 자기의 포트에서 아주 일부 비중만 일부만. 네, 그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거 영상에 왔을 때도 코인 그 투자 물어보셨잖아요. 네. 5%만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5%,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질서 조류가 바뀌는데 거기서 자꾸 서핑보드 타려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 조선, 방사는 네네. 약간 그 플랫폼 회사나 네네. 뭐 2차 전지나 삼성전자 이런 거와 좀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순환을 더 많이 하고 네네. 변동성도 크고 그런 건가요? 원래 태조 이방원은요. 정말 죽어도 안 오르던 썩은 섹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막 그 조선주 같은 거 보면 네. 완전 진짜. 그렇죠. 원래 뭐 PBR 0.2배 주고 막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쌀 때 그걸 살 수 있는 용기가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다리면 이렇게 한 번씩 자기 타이밍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또 반도체가 엄청 올라 있으면 반도체 사야 됩니까?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똑같이 대답하겠죠. 네. 아주 일부만 하시라고 자신 있으면. 네. 그런 거구나. 너무 네네. 많이 올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본인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뭐 이거를 수익을 잘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올라타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등한 거는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거 항상 알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님께서는 좀 오히려 좀 기다리더라도 1, 2년 기다리더라도 싼 걸 사는 게 싸고 유망한 걸 사야죠. 사는 게 낫다고 보시는 그렇죠. 그 분석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막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지금 유망한데 이게 납득이 될 정도로 분석이 되면 하셔도 돼요. 네. 본인 컨빅션이 있는데 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나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저거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혹시 대표님께서 네. 그 포트폴리오 이렇게 주식 중에서 정말 길게 보고요, 팔지 않고요, 네. 계속 모아가는 혹시 그런 건 없으세요? 뭐 그런 주식이 있긴 한데 뭐 기계적 손절을 합니다. 저는 네네 계속 사실 저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00% 분할했거든요. 원래 저기 액면가가 20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분할했어요. 최근에 했는데 제가 이 회사 처음 매입한 게 분할 전 가격이 8,000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한 4,000원부터 샀거든요. 네. 계속 사고 있죠. 네네.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중간에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하고 계속 이제 메인스트림은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와. 이 회사가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길 때까지는. 한미보는 진짜 얼만큼 공부하신 거예요, 대표님은? 원래 회사를 알게 된 건 10년이 넘었는데 이 회사의 그 사실 후공정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저평가받았어요. 사실은 그 삼성에도 후공정 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온양에 팹이 있어요. 약간 민감한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게 덜 중요하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반도체가 뭐 전공정, 팹 공정 잘하면 되지. 후공정이 뭐가 이거 부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공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후공정 가지고 막 기술을 메이크업하려는 니즈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글로벌 어떤 반도체 기술 주도하는 트렌드가 후공정이에요. TSMC도 그렇게 했던 맞습니다. 네. TSMC는 SOIC라는 기술 후공정 기술 가지고 뭔가 리딩을 하고 있고 삼성도 이제 큐브 시리즈라 그러거든요. X 큐브, I 큐브, H 큐브라는 이제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해서 칩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1나노 진전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정말 미세할 거예요. 네, 정말 미세하고 이제 정말 이제 전자라는 놈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져요. 양자역학이니까. 네. 근데 왜 없어지는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후공정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 트렌드를 본 거죠. 저는 이제
애플이 그 페나 WLP라는 것 때문에 결국 TSMC한테 헤게모니가 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후공정이 이제 후공정의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스터디를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어. 네, 한미반도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앞으로 더 유망하게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그런 거는 정말 제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엄청난 지속적인 공부와 팔로업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실사도 가지고 혹시 그러시나요? 회사도 탐방 많이 가죠. 네, 가시고. 탐방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거의 약간 뭐 이렇게 굉장히 저 멘토처럼 생각하시는 자산가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버신 분인데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한 에피소드 중에 많이 녹아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지금 10배 난 종목이 있어요. 지금 10배가 났어요. 네, 그때 산 가격 대비해서 10배가 났는데 아직 안 파는 종목이 있어요.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서요. 네네. 와. 네.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팔 수 있는 것도 확신이잖아요. 더 갈 수 있다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많이 오르면 좀 줄였다가 또 빠지면 좀 더 사고 이렇게는 하죠. 하지만 근데 그 메인스트림 물량은 아직까지 가져가요. 야, 그렇게 하니까 자산이 일궈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있잖아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가 뭔가 이걸 컨빅션을 가지고 샀던 종목이 100% 수익 나는 게 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봐요. 그때까지 참는 거. 네, 100% 나는 게 정말 한 번 레벨업 하는 거고요. 정말 300% 날 때가 한 번 더 레벨업 하시는 거고 500% 날 때가 레벨업 한번 하시는 거고요. 정말 10배까지 내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뭐 테마주로 산 거 이런 거 말고 분석해가지고 뭐 몇 년 동안 기다려서 10배가 났다. 그 사람은 자산 사이즈가 작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도의 뭔가 어떤 확신과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데 자산 사이즈가 똑같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얼마나 그 세월 동안 맞아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어요. 그럼요. 네. 그걸 다 견디고 그렇죠. 소신 밀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10배는 적은 없어요. 근데 뭐 5배까지 내봤거든요. 네. 이제 사실 한미반도체가 사실 뭐 거의 제가 처음 산 가격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5배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5배. 이게 분할 전 가격으로 한 4만 원 넘었으니까 그러면 8,000원에 사서 4만 원인데 5배가 난 거죠. 네. 이제 다 팔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면 평단가가 높아진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게 나중에 뭐 정말 10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4분기에 좀 들어서면서 네네. 그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네. 배당주 투자도 혹시 하시나요? 배당주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성장주를 샀는데 가격이 많이 빠져서 배당주가 된 주식도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막 4, 5% 되더라고요. 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는데 회사는 그대로인데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뭐 원래는 시가 배당률이 뭐 한 2, 3% 되던 회사인데 주가가 밀리니까 지금 시가 배당률이 거의 4, 5% 되는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은 있죠. 근데 뭐 그거 배당 먹으려 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반도체 회사가 그래도 한 네. 배당을 한 좀 2, 3%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2, 3%짜리 되게 많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시가 배당률이 그렇죠. 거의 한 4% 될걸요. 네. 그렇게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2, 3% 네. 정도일 때 그거를 이제 2, 3%를 보고 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뭐 네. 전혀 저 고려사항이 고생이 아니죠. 네. 아니고. 이걸로 내가 100% 수익 날 것만 삽니다. 네. 그럼 배당주 투자는 좀 혹시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보수적으로. 예를 들면 캐시플로우가 필요하신 분들. 음. 네, 그냥 자산이 뭐 대충 한 뭐 퇴직금하고 해서 뭐 한 30억 있다. 네,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깨먹으면 안 돼요. 안 이거는 돼요. 뭐 그렇죠. 깨먹으면 절대 안 되니까 상당 부분은 뭐 채권이나 뭐 달러 국채나 뭐 이런 걸로 깔아 놓겠죠. 그리고 이제 주식 중에서도 이제 뭐 성장주도 하겠지만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이런 배당, 분기 배당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 주니까 그런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생활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분들. 네, 그렇죠. 현금이 좀 급하신 분들. 그렇죠. 은퇴하신 아니 뭐 분들. 급하진 않죠. 그 정도 자산이 있으신데 뭐 현금이 급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그러신 분,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분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그럼 대표님 그 만약에요. 이제 네. 대표님께 지금 현재 네네. 딱 1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게 뭐 네네. 삼성전자, 네네. 애플, 테슬라, 그리고 네. 한미반도체, 네. 뭐 태조 이방원도 얘기해 주시고 네네. 네이버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한 1억 정도 있으시면 지금 네네. 좀 투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방송용하고 비방송용이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네. 예. 아유 사실은 준비 뭐 해온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뭐 달러, 채권, 주식 30%, 뭐 한국 주식 40%, 뭐 금 10%, 예금 20%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뭐 그냥 자꾸 기계적 손절을 하다 보면 현금이 생겨요. 네. 주식 파니까 그럼 다시 삽니다. 사는데 제가 컨빅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뭐 한 10개 종목 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3, 4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얘들은 하방이 있다. 정말 더 터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하면 이제 계속 사고 또 빠지면 또 훅 팔고 또 사고. 네. 심지어 제가 손절을 한 3, 4번 한 종목도 있어요, 사실은. 네. 되게 부끄러운 내용인데요. 아유, 네. 네. 그 3, 4번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좀 언급해 주신 것 중에서 뭐 삼성전자도 사시고 한미반도체도 사시고 거기에 이제 또 더 추가 매수하시고 이러시는 최근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PER이 낮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 좋게 보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던 주식들이 있는데 물론 환율은 제가 좀 이제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손보다 더 먹을 수 있다라는 주식들은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뭐 시놉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나 이제 뭐 이런 회사들, 온세미 뭐 이런 회사들을 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후공정을 되게 요즘 눈여겨 보시나 봐요. 후공정은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게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때부터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는 우상향이 그리고 있는 건가요? 네.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았고 올해도 오삿 시장은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반도체라 그러면 반도체가 왜 이렇게 폭락해 있냐 그러면 대부분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메모리 의존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라 그러면 대부분 메모리입니다. 그럴 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올해도 역성장 아니에요. 네. 올해도 성장합니다. 5% 가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공정이 영어로 하면 OSAT. 네,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네. 대표님 혹시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 온 거예요. 네. 정말 오는 거고 경제 위기 사이클. 네네 위기가 온 거고요. 국가부도의 날 같은 영화나 뭐 빅쇼트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뭔가 한번 아이디어를 재정립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절대 지금은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 10년 뒤에 자기들 친구들하고 그 정말 자산 사이즈가 달라질 겁니다. 네, 정말 더 열심히 지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어떤 위기에 순응하고 이 흐름에서 기회를 잡는다 그러면 정말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주식으로 본다 그러면 브랜드가 있고 가격 전가력이 있고 그리고 향후 성장성까지 있는 주식들은 뭐 지금 사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동산 다 빠지지만 뭐 이제 청주 같은 하이닉스가 투자 많이 하는 도시들은 정말 다시 그런 쪽은 하방이 있거든요. 뭐 평택이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잘 모르면 뜨는 산업에 회사들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바이오가 뜨면 송도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면 그 지역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경제라는 건 다 연결돼 있고 독자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부동산 쪽에 보면 이제 약간 그렇게 경도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경제에서 별도로 그냥 막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금리 오르니까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여전히 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본인의 이제 판단이고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아직 안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뭐 누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가 뭔가 믿고 공부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책도 연내에 나오시지 않나요? 네네. 지금 뭐 반도체 책을 썼는데 탈고는 했는데 지금 반도체 책을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짜 반도체가 진짜 저가라서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진짜 와 여기서 만약에 책이 나왔는데 이 타이밍에 나왔는데 분명히 이제 무슨 반도체가 이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한 6개월 1년 지났는데 뜨면 전설로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도체 그 자체의 분석도 있지만 이 반도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미래에 바뀌고 어떻게 활용될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OS와 AP와 하드웨어 시스템과 이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반도체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최대한 좀 쉽고 재밌게 쓰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주가 흐름은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그 반도체 산업적으로는 거의 필수인 거죠. 그럼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시대인데 그 데이터가 21세기 원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원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치솟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급망의 문제인 건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그죠? 이게 뭐 그 탄소 경제가 끝나면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게 없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ESG 트렌드 자체를 꺾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흐름을 속도는 늦출 수는 있지만 이거를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거대한 어떤 물결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반도체라는 것도 그래요. 이제 결국 우리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 담아둡니까? 다 반도체 담아둬야 되고 반도체가 연산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챔피언이 될 만한 회사를 좀 압축적으로 모아서 모아가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시대예요. 뭐 세계 질서가 바뀌지만 그게 더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노동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죠? 로봇이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죠? 이제 로봇에게 일자리를 뭐 이제 잃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결국 그죠? 자본 소득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로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유,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IT의 신, 투자의 신의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